뉴욕과 뉴저지 한인 200여 명이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의 구명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계 주민 중 10%, 그리고 한인 역시 10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한인 스시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항에서 교량과 충돌한 사고 화물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고 직전 항구에서 정기 엔진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년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의 구명을 위해서 한인 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한인 200여 명이 오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버겐 카운티 법원 앞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의 구명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은 두 번째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당장 열리기를 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끝나는 동안 그녀를 감옥에서 집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녀를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지 말아야 하고 재판은 연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법원 재판은 방향과 향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은 5월 29일과 30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다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ose days, we'll argue three things. Thing number one, to dismiss the indictment based on the papers that we filed. Number two, we will have a hearing where actually witnesses will come to court and witnesses will testify subject to my questioning and cross-exa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Grace's constitutional rights were violated in taking a statement. 그리고 무엇보다 그레이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담당 판사도 한인 사회가 하나 돼 그레이스의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3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 함께한 유 씨의 부모님과 남편은 한인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그레이스가 석방되는 날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중심부 진입 차량에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15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이사회에서 11대 1로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맨하튼 60가 남쪽의 타임스퀘어, 월스트리트 등 중심가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15의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입니다. 소형 트럭은 $24, 대형 트럭은 $36, 대중교통인 버스와 경찰, 구급차 등은 제외되지만 택시나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도 각각 $1 25센트, $2 50센트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이 조치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MTA에 연간 $10억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노후한 지하철 노선 보수와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맨하튼으로의 출퇴근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이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된 일정에 징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욕주 주민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행료 징수안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원에서 제동을 걸 경우 통행료 징수안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계 주민 중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인들의 빈곤율도 10%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의 빈곤율도 아시안 전체 평균과 같은 10%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인종군으로는 버마가 19%, 몽족 17%, 몽골계가 16% 등으로 나타났고 파키스탄 13%, 캄보디아 13%, 방글라데시 12%,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가 11%, 말레이시아와 한인 10%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아시안 빈곤층 중 약 3분의 1은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 구사 능력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5세 이상 아시아 이민자 중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비율이 빈곤선 이하 집단에서는 44%, 빈곤선 초과 집단에서는 6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아시안 빈곤층의 대다수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뉴욕, 뉴저지, 저지시티 메트로 지역과 LA 롱비치, 애너하임 지역에 가장 많은 아시안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또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시안 성인 7,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빈곤층 아시안 성인 57%는 비상금을 저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한인 스시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는 24일 오하이오주에서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이언도트 경찰국에 따르면 미시간주 사우스게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인 스시큐를 운영해온 55살 박희정 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보다 앞선 21일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는 복부 등 3차례 이상 자상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59살의 진성호 씨로 박 씨의 가게에서 스시맨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진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남쪽으로 도주하다가 오하이오주 애크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기 전 용의자 진 씨는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였고 잠시 차에서 내려 경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뒤 다시 차에 탄 후 분신을 시도해 몸에 불이 붙은 채 차량 밖으로 나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박 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겼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진 씨는 평소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와 다혈질 성격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과도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 씨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자 직원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박 씨는 진 씨를 해고하고 싶어 했지만 스시맨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가슴앓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 항에 교량과 충돌한 사고 화물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항구에서 정기 엔진 수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볼티모어 항을 출항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릿지와 충돌해 교각이 무너지면서 당시 다리 위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의 인부 가운데 2명의 시신은 어제 수습됐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희생된 인부 2 남성의 시신들은 이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 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은 기자회견에서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수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안경비대의 샤논 길리스 경비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선박이 출항 전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면서도 특이한 문제는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사고 선박이 불량 연료를 사용한 탓에 통제력을 잃고 교량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해운업계에서 불량 연료 사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18년 대서양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 불량에 따른 엔진 고장으로 선박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일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불량 연료가 달리호 주 발전기의 연료 공급 필터를 막아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의 기체 결함 이슈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델타항공 소속 에어버스 기종의 여객기에서 비행 중 엔진 패널이 떨어져 나가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또 발생했습니다. 26일 델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향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이륙한 A330 네오제트 기종 항공기가 엔진 뒤편에 파일론 패널이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파일론은 날개에 엔진을 고정시키는 장비입니다. 해당 사실 확인 후 항공기는 비행 3시간 만에 다시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260명의 승객과 1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에서 일어난 최소 3번째 기체 패널 탈락 사고인 만큼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에서 동체 알루미늄판이 탈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여객기에서도 기체의 외부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AI 도구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죠. 백악관이 AI 활용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기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도구가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도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AI 도구가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들은 오는 12월까지 공항의 안면인식 검사부터 전력망 제어, 모기지 및 주택보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AI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보다 광범위한 AI 관련 행정명령의 일환입니다. 특히 오늘 내려진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이민, 주택, 아동복지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해온 AI 도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기관들은 새로운 조치가 전반적 안전이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중요한 기관 운영에 용납할 수 없는 장애를 야기하는지를 입증하지 않는 한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 기술 감독을 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 및 권한을 갖춘 최고 AI 책임자를 고용하고 매년 AI 시스템 목록의 공개 등 2가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루에서 1초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결정하는데 자전 속도는 불변이 아니라 지구 표면과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따라 조금씩 느려져 왔습니다. 거의 인식하기 어려운 변화지만 이로 인해 하루의 시간을 2년마다 1초씩 늘려야 하는데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줄여야 한다면 컴퓨터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에 소재한 국제도량형국의 한 시간 담당 부서원은 네이처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1초 삭감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전주기 변화에는 지구온난화와 극지방 빙하의 녹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간을 줄여야 하는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서 3년 주기로 1초 삭감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최초의 1초 삭감이 당초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는 컴퓨터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시간을 1초 늘리는 것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줄이는 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거래 등 수천 분의 1초 단위로 체결되는 중요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전 주간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2,000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10일부터 16일 주간 18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오늘 사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 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FTX 사기 사건의 총 피해 금액이 5억 5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FTX는 바이낸스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거대 규모로 회사를 키워 크립토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2022년 11월 FTX를 기반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검찰이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정 씨는 자신을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은 6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4월 10일 오후 7시 맨하탄 소재 헌터 컬리지 K 플레이하우스 극장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재학생들의 뉴욕 공연 한국 발레 및 현대무용의 라이징 스타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렌티나 코즐로바 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원이 협력하는 이번 공연에는 2013년부터 뉴욕에서 국제 발레 콩쿠르를 주최해온 발렌티나 코즐로바 재단이 초청한 출중한 실력의 한예종 무용원 학생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발레 및 현대무용 파트 재학생 약 20여 명이 출연해 발레 갈라 총 7개 작품과 전미숙 명예교수 안무의 바우, 신창호 교수 안무의 노코멘트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 한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